제 162차 우리 가실련 오픈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손은민 교수님께서 지금 그 현장 사정 때문에 저한테 일단 오프닝을 부탁하셨고요. 올해 가실련 오픈 포럼의 주제는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탐색, 또 어떤 우리 과학 커뮤니티 쪽에서 이제 그런 방향을 알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주제로 잡았고요. 그래서 계속 새 정부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의 그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쭉 들어봤고요. 그런데 이제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국가 전략기술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기술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 2번에 걸쳐서 오픈 포럼을 마련했고요. 첫 번째는 우리 내부의 안중모 교수께서 국가 전략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배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해난 과제라든지 어떤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해서 특히 핵심 생태계와 관련해서 연결해서 굉장히 좋은 발전을 해주셨고요. 이제 2번째로 국가 전략기술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그 주체 중에 하나가 정부 출연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출연연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수장을 모시고 또 그분이 바라보는 또 철학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철학까지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논의를 하면 아마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다 전부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오픈 포럼은 윤석진 키스트 원장님 발제 그다음에 3분의 패널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은미 과실련 상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과실련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한은미입니다. 1년 동안 과실련의 오픈 포럼도 정말 끊임없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제에 대한 어떤 맥락도 있었지만은 어떤 참여에 대한 거랄지는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은 점차 기록에 남는 과실련 TV를 통해서 또 많이 확산되리라고 보고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기술 패권 시대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의 성패가 바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실련 162차네요. 오픈 포럼에서도 이러한 미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바쁘신 연말 일정, 이렇게 흔쾌히 발제를 승낙해 주신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늘 패널에 자주 또 와주시고 접속해 주시고 윤지은 경희대 교수님, 그다음에 원미숙 동의대 교수님, 저희 과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송환업 퍼스텍 기업 협업센터의 부센터장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접속하신 분들이 과실련의 각 번역 공동대표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좌장을 계속 맡아주시고 이 포럼의 또 기획과 진행을 맡아주신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AI 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님, 늘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은민 집행위원장님 늘 사회를 보셨는데요. 오늘 좀 접속이 원활치 못해서 이 자리에는 같이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의견들이 좀 오가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실련은 앞으로도 정책 방향 그리고 이행 방향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도해가는 그런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임 대표님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우리 윤석진 원장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본부 본부장을 맡으실 때 제가 만나 뵙고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역시 제 짐작대로 결국 키스트 원장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열정적이신 분이시고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애정이 너무나 크셔서 저는 사실 많은 기대를 했었고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우리 이윤 원장님께서 이 아무래도 현장 출신이다 보니까 연구 현장의 계획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전문가들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연구개발 현장이 워낙 발그치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그런 변화들을 만들어내셨는데요. 우리 윤 원장님은 전기공학이 전공이시고요. 쭉 전기공학 쪽으로 이렇게 일관된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한국가총회 지금 부회장도 또 맡고 계시고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차세대 이 전지 초객차 R&D 전략 기획총괄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고요. 또 뭐 국가과학기술수준평가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현장을 대표해서 국가과학기술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데 저희 과실련 초청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장님의 발제를 들으시고 나중에 우리 패널 분들은 또 별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발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키스트 윤석진입니다. 자, 잠시 자료를 좀 올려야겠습니다. 예, 사실 얼마 전에 그 안현실 그 소장님으로부터 그 과실련 포럼에 발제를 해달라고 그러셨길래 저는 그냥 두말 하지 않고 우리 안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승낙을 했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엄청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국가 전략 기술이 있는데 그 출연연 원장으로서 또 키스트 원장으로서 좀 할 말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사실 작년에 선진국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저는 참 고민을 많이 했던 한 해 같아요. 과거에 그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유례 없이 격상이 된 대한민국, 누가 뭐래도 과학기술의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다른 선진국들과 경쟁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고요. 그런 차제에 이제 기술 패권, 미국과 중국에서 촉발된 기술 패권 시대. 이제 과학기술이 과거에는 경제 수단의 하나의 기본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국가 생존의 관건이 되었다고도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술 주권 시대 생존 전략이라는 걸 가지고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제 내용에서는 우리 R&D, 그러니까 과학기술계에 많이 누정되어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우리의 그 현실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그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로 먹고 살 수 있다. 또는 아무런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까? 사실은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고래등 싸움에 새우가 터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새우가 고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미국과 중국의 아래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뭐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걸로 해서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나라가 원치는 않았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의 그들만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로 선진국으로 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고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뭐 이거 많이 이미 자료가 나와 있는 거죠. 국가 R&D 규모라든지 이거 보면 그 사실 R&D 투자 비중은 이스라엘하고 한국, 우리나라하고 거의 1, 2등을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규모면으로 볼 때는 미국의 7분의 1배, 뭐 일본의 뭐 한 반 정도 되는. 근데 그런 걸로 해서 그 R&D 투자 비중만 가지고는 우리가 과학기술을 대처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옆에 제가 그래프를 보게 되면 네이처 인덱스 상위 연구기관 수, 요거에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나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미국, 중국, 독일, 뭐 영국, 일본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한국이 연구기관 수가 이 수월성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왜 이걸 더 중요시 여기냐면 과거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가일 때는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다른 나라의 다른 선진국의 어떤 걸 갖다가 우리가 제조기술 1등으로 사실은 오늘날 만드는 건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장 고민이 그런 거죠. 이제는 답이 없는 시대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보게 되면 사실 그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는 약 지금 한 3.3년, 한 3년 정도 이렇게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제가 여기 그 우리 소장님이 안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한 4년간 지금 기술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건 일관성 있게 그 통계를 쭉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엄청나게 추격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훨씬 추격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12개 전략기술 분야 중 IT라든지 2차 전지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는 거의 경쟁이 어렵습니다. 뭐 양자 정보통신, 양자 컴퓨팅은 한 63% 정도가 되고요. 뭐 우주 발사 나로 성공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사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전략기술을 12개를 놨지만 12개 모든 분야가 다 가야 될 거냐 하는 건 참 고민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이 얘기를 해봐요. 기술 주권 시대, 진짜 주어진 연구원 수, 주어진 연구비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거냐, 생존 방식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와 맞춰서 앞으로도 이런 게 유지 가능할 거냐, 또 이렇게 하려면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나라가 진짜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R&D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출연연이 이 키스트가 66년에 설립이 된 출연연 역사가 되고 있죠. 한 50, 거의 이제 60 한갑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출연연의 역할은 어떤 것이 돼야 되고 또 거버넌스도 살짝 한번 제가 건드려 볼까 해요. 사실 이 거버넌스 문제는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국가전략기술을 우리가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 12개 전략기술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서 이 정부 의지의 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 선도, 그러니까 초격차를 가져올 분야는 혁신 선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도전, 필수 기반, 뭐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 추진 방향은 임무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연연이 하나의 산학연 거점이 돼서 이걸 해보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협력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분야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미국이라든지 중국의 R&D 규모에 비해서 또 연구원 수에 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열세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저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네덜란드의 ASML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네덜란드가 슈퍼을입니다. 노광 장비, 초미세 공정, 필수 장비를 독점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죠. 근데 여기에만 매달려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노광 장비 기업 네덜란드의 ASML에서 보면
선택과 집중의 하나의 큰 대명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12개 전략기술 모두 다 끌고 갈 수는 없다. 또 그중에 50개 세부 중점 기술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슈퍼을이 될 기술을 분명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임무 중심의 투자를 집중화해서 진짜 슈퍼을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첫 말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R&D 펀딩 시스템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연구 개발 사업,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금은 연구비가 30조 원이라는 연구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출연연 같은 경우는 25개, 그러니까 국가과학연구위의 산하의 25개 출연연 산하의 연구비가 약 한 5조 정도 됩니다. 근데 5조 연구비가 전부가 다 뭐냐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연구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답이 없는 연구, 수월성 있는 연구면 역시 시설과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일회성의 예산 투입을 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략 기술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은 물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임무 달성을 위한 액션 플랜은 정확하게 목표 시점을 기반해서 기술 레벨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떤 출연연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 기술을 한다면 혁신 역량을 극대화할 거버넌스. 과거에 그냥 어떤 공정이라고 해서 그 R&D를 공개에 모집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 기술 과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출연연도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고 그 보완할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각 기관마다. 그런 경우는 스포크 앤 허브 개념으로, 그러니까 주관기관, 보조기관 개념으로 협력 체계를 이끌어 가야 된다. 마냥 경쟁으로 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혁신본부장 주관으로 또 출연연 그 견연들 모여서 얘기하는 얘기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성 기반으로 과제를 내지 말고 협력 기반의 그런 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R&D 시스템 혁신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저 세 가지 이 규모를 지금 보는 건데요. 진짜 임계 규모가 12개 전략 기술을 할 수 있을 거냐.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죠. 키스트 해봤자 연구 인력이, 아니 전규 인력입니다. 정규 인력. 그러니까 R&D 연구 인력이 한 600명, 행정 보조가 한 400명,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평가를 하게 되면 논문 특허, 기술료 이런 정량 평가로 해서는 과연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냐. 그 다음 세 번째는 출연연의 연구 환경은 되게 황폐화되어 있어요. 뭐 공공기관에 포함이 돼 있어서 뭐 비정상의 정상화 뭐 이런 측면에 가지고 거의 그 출연연의 연구자의 자존심을 많이 깎아 버렸죠. 또 옛날 방식의 개발도상국가 때 답이 있을 때는 막 한 사람의 리더가 나를 따르라는 식의 그런 그 문화라는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세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서는 임계 규모를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로스 알라머스라든지 일본의 리켄이든지 아이스트든지 다 이건 3,000명, 많게는 14,000명이 됩니다. 자, 한국,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애트리가 2,400명입니다. 근데 애트리 2,400명인데요. 이거 많다고 해서 지금 규모를 줄이고 있어요. 키스트 1,000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옆에 보시면 시카고에 퀀텀 그 양자 기술 확보를 위해서
퀀텀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으로 연합을 만들어서 또 대규모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해놓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게 기관들 간의 어떤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개방형 혁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감히 기관 간의 벽을 허물어서 이제는 12개 전략기술은 분명하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키스트 한번 볼게요. 키스트도 양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자 기술은 양자 이득을 보여준 데는 딱 세계에서 2군데밖에 없어요. 양자 이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양자 퀀텀의 그 비트 수 5비트가 표준연이 했고 키스트가 2비트를 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슈퍼컴이나 그런 것이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걸 쇼잉한 데가 IBM하고 미국의 IBM하고 캐나다의 자나두라는 2개의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양자 기술은 물리, 컴퓨팅, 맴스 모든 분야가 총괄적으로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스트가 그 양자 기술 관련된 것은 개방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해서 따로 우리 그 기관구요 사업으로 예산을 받았고요. 우리 기관구요 사업을 통해서 산학연, 산업이 분명히 참여를 해야 되고 학교 연구소가 모두 다 참여하는 그런 개방형 연구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한 2월 정도의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출연연 최초로 한번 해보는데 이게 아마 그 출연연의 미래 모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뭐 표준연, 애트리, 키스트 요거 구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의 그 기술 카테고리 내로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추진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거 흔쾌히 응해줘서 그 연구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평가제도는 사실은 80년대나 2000년대나 2020년도의 문제점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미 답도 나와 있는데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유의미에 맞는 평가 또 수월성을 낼 수 있는 평가제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관 임무 중심 평가는 지금 그 우리 출연연이 기초원청, 공공 R&D, 산업계 협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것도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있죠. 기초원천인데도 논문 수, 뭐 기술료, 뭐 이런 것 가지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출연연 전체가 다 개인 평가를 기반으로 그 기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평가를 논문, 특허, 로열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 쓸데없는 특허 또 쓰레기 같은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천편일률적인 줄 세우기식 평가를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원장이 돼서. 이건데요. 그 공공기관의 지침 편람해 보게 되면 공공기관은 S, A, B, C, D 5단계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S가 5%면 D도 5%입니다. 개인 평가를. A가 10%면 C도 10%입니다. 나머지 70%가 B입니다. B. 그러니까 옆에 연구원이 동료가 아니고 경쟁자예요. 그리고 논문 SCI 무조건 SCI 논문 한 편을 쓰면 뭐 2점, 뭐 3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이처 사이언스 셀 슈퍼 논문을 쓰게 되면 30점. 근데 1년 단위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이처 사이언스를 딱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아주 쉽게 지금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SCI 논문을 다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제가 연구위에 있을 때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SCI 논문이 한 60만 개 정도 내요. 60만 개, 50만 개. 이거 논문 출판비를만 해도요. 그 출판사의 하나의 거대한 스폰서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논문 특허를 폐지를 해버렸어요. 평가에서. 그래서 분야 맞춤형 수월성 지표로 다 갔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기준을 우리 원 자체에서 기준을 JCR 랭킹 2% 이하 논문, 네이처 사이언스 셀지 요것만 수월성으로 제시를 했고요. 각 분야에 맞게 수월성 지표를 만들어가게 맞춤형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평가를 5단계에서 2단계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SA 원래는 SB입니다. SB. SB인데 전체 연구원을 B로 놓고 S만 20%로 뽑아내는 수월성 있는 연구자만 20% 뽑아내는 그런 걸로 택했습니다. 근데 SB라고 하면 연구원들의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모든 연구원은 다 수월성이 있는 거고 우수하고 그중에 수월성 있는 연구자 20%만을 뽑아서 평가를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요. 올해 두 번째 합니다. 근데 이 절대 D는 출연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이건 그 교수가 교수로서의 최소한의 의무 평가 시수가 있듯이 연구원도 그 연구원의 최소한의 도리, 의무를 했는데 세팅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우리 키스트 연구원의 600명 중에 3%가 해당이 됐어요. 18명. 근데 작년 평가를 해보니까 3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3명이 2년 연속이 아니도 또 한 번 절대 D를 맞으면 다음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가 주기도 매년 하던 것을 최대 3년으로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3년 단위 평가를 받겠다. 그래서 3년 만에 네이처 사이언스 셀 또는 뭐 기술료 10억 이상라고 한다면 그거 평가를 해주는 걸로 했어요. 장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자, 그랬더니 작년에는 별로 성과가 별로 잘 안 보여요. 근데 금년에 보면 분야별 1위 논문이 이건 잠정적입니다. 이보다 더 수치가 높을 거 생각을 해요. 분야별 1위 논문이 약 한 우리가 키스트가 SCI 논문이 한 900건 정도 나옵니다. 900건 정도 나오는데 162편 나왔고요. 슈퍼 논문이죠. 임팩트 팩터 2+20 이상인 논문이 약 한 40개. 근데 기술료도 이 출연료 우리 키스트는 기초 원천을 하는 연구기관이지만 이 기술료도 이제 우리가 시니어 연구원들이 주로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 기술료도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 잠정 80억인데 금년 키스트가 최초로 아마 한 100억 가까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창업 기업도 제가 원장으로 있는 3년 사이에 20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평가 하나만 이렇게 바꿨고 또 어떤 창의적 연구 환경만 만들었어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제도 혁신은 진짜로 이 출연료이든지 다른 기업, 제가 삼성전자에 가서도 제가 강의를 하였는데 이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이렇게 바꿔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LG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 시스템에 맞게 평가를 꼭 해야 된다면 돈을 주는 사람들이 기재부나 국민들이 꼭 보는 거라면 이제 수월성 있는 그런 평가제도로 가야 된다.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이 수월성 있는 연구는 이 환경 조성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두려움 없는 조직, 수평적 조직을 제가 표방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과 정책을 토론하고 또 제가 설득하고 이러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뭐 성장 지원도 우리 뽑아서 그러니까 신입 연구원으로 와서 어떤 리더급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도 제가 지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구 환경도 엄청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정부에서 제가 발로 뛰면서 우리 기왕구요 사업, 그러니까 정부에서 럼섬으로 주는 기왕구요 사업이 한 1,000억 정도 제가 원장이 되면 1,00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한 내년도에는 한 1,300, 한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 다른 출연연이 키스트만 너무 뭐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이 대학 교수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좀 세워주는 걸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껏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멘토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이제 제가 이 출연연 역할과 하나의 제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연이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의 주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6년에 설립이 됐을 때 키스트 초대 소장인 최영섭 그 소장님은 미국에 가서 그 연구원들 리크루팅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노벨상을 받으려면 키스트에 오지 말아라. 조국의 산업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던 데가 출연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출연연이 국가 전략기술을 수행할 하나의 그런 거점, 허브 역할을 하려면 결국은 저는 이 세 가지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레나를 role and responsibility, 이게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는 기관이 좀 많이 있죠. 이런 걸 뭐 전략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이 출연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R&D 이 수행의 거점 역할, 산업과 대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조율제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미래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임무 지향 과제 도출 등 그 think tank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는 단순하게 그 출연연 각자가 산할 게 아니고 진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그런 그 연구기관으로 그 탈바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마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 제주도 혁신학교에 가서 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연구회, 국가과학기술 연구회의 산하에 25개 출연연이 있잖아요. 전 세 가지로 한번 다시 봤어요. 그런데 이 국가과학기술 연구위가 옥상 옥이라고 한다면 진짜 25개 출연연이 하나의 단일 법인, 지금 법인이 25개란 말이에요. 그냥 연구인은 움브렐라 형태의 하나의 그 연구 지원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행정조직.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보면 단일 법인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장점은 임계 규모 확보라든지 전략기술 뭐 대처라든지 또는 어떤 임무 지향성 조직으로 가려면 저는 이 단일 법인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1998년, 2000년도에 처음에 그 연구위를 만들었을 때 기초 원천, 공공, 뭐 대형, 산업기술 세 그룹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건 한번 그 기초 원천하고 산업기술 쪽으로 한번 재그룹핑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것도 문제가 과거로의 희귀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명확화할 수 있고 또 맞춤형 지원 체계가 되지 않겠나. 이 산업기술로 분류되는 그 연구기관은 산업 속의 내재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나 홀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임무 중심으로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개방형 양자기술연구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출연연을 한번 흔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것도 근데 실현 가능성은 아마 이런 연습을 많이 하고 나서 시스템이 약간 좀 루즈해진 상황이라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때는 진짜 그 융합 협력이 용이하고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요 세 개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같이 작은 그 출연연들은 연구 인력이 200명도 안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이제 다른 선진국하고 경쟁할 수가 없어요. 키스트도 연구 PI 그룹이 600명이라고 하지만 키스트는 또 종합 연구기관이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월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해야 되는데 저는 물리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이게 경계를 허물어가면서 차차 그 니즈에 기반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인데요. 지원 철학을 한번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기재부, 기획재정부 관할에 공공기관 정책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공공기관 정책국에 관할하는 그 공공기관이 약 한 320개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제인문사회연구라든지 우리 과학기술 그 연구의 산하에 그 공공기관이 합치면 한 90개, 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빠져나오면 그네들 말에 의하면 공공기관 정책국이 유지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거기서 인력도 관할하게 되고요. 연구비도 또 혁신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이 이 자율과 책임을 이제는 그 강화해야 되고요. 안 되면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근데 되게 하지도 않고 책임도 잘 못 물고, 그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한 예를 들면요. 출연연 책임연구원이 KTX 특실을 못합니다. 대학 교수님은 특실 탈 수 있어요. 해외 학회 출장 갈 때도 지금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임원만 탈 수 있어요. 원장인 저하고 옛날에 감사했던 분만 비즈니스 탈 수 있어요. 비즈니스. 다른 분들은 그냥 이코노미 타야 되는데 제가 우리 출연연의 책임연구원들이 비즈니스 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출연연 누구도 연구원도 자기 연구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비즈니스 타면서 연구비를 많이 쓰려서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탈 수 있는데 안 타는 거하고 탈 수 없으니까 못 타는 거하고는 이게 자존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은 키스트 원장이라 좀 그런 얘기 못 합니다. 너무 쫓겨내서. 상당히 참 저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출연진의 그 자존감을 좀 올려줄 수 있는데 너무나 그 간섭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R&D 예산도 이번에 그 인수위에 저 이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기재부에서 혁신본부로 완전히 가져오는 거. 그런데 이거 여전히 못 놓죠. 그러니까 혁신본부가 아까 프로그램 위주, 과제 위주로 그 예산을 배분하는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재부의 심사를 또 받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연년 위상을 제가 말하는 건데 진짜 공공기관이 아니고 독립성, 자율성. 그래서 창의적인 그런 연구기관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거 제가 인수위 때 그냥 그 교육과학 쪽에 묻혀 있으면 하나의 희망사항인데 이걸 그 경제분과 2분과로 끌고 가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끌고 가지 못하고
그냥 또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돼야만이 이 출연연들이 그 자율성을 기반해서 창의적 연구를 하고 이런 책임성도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안 돼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키스트는 아무래도 다른 출연연과 달리 키스트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5단계 경쟁 방식의 그런 평가를 2단계로 바꿀 수 있는 것도 키스트니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과기부에서 다른 출연연에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출연연이 아시다시피 노조가 개입이 돼 있어서 평가 방식 하나도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키스트는 노조원에 가입되어 있는 게 행정 부분의 그 구성원들만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연구원은 노조가 없습니다. 제가 그 연구원들 일부가 그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키스트 태생부터 어떤 자존감 얘기를 하면서 그걸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키스트니까 연구원들의 노조 없이 지금 이런 혁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키스트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가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너무 감사합니다.